자, 첫 번째 이야기는 구치소 응원입니다. 마지막 선고만 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말이 다음 주 후반쯤 나올 것으로 점쳐지면서 여권 안팎에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이남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외곽에서 가장 큰 지원 사격을 보태는 분, 바로 전한길 씨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을 응원하러 서울 구치소까지 찾아갔다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전했을지 일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 직무 복귀하시면 무너져가는 국가 시스템을 모두 정상화시키시고 빠른 시일 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철저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든든한 안보 속에서 흔들리는 경제도 다시 살려주시고.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각하 혹은 기각될 거다 이렇게 좀 확신을 하면서 굉장히 조금만 좀 참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던데, 이남희 기자, 그런데 이 편지 저도 보니까 이 부분이 제일 눈에 떴어요. 맞아요.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머슴 전한길, 이 표현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데 편지 핵심 내용이 뭡니까? 자신을 굉장히 낮추는 머슴이라고 표현하면서 오늘 편지를 서울구치소 앞에서 낭독을 합니다. 그러면서 탄핵 각하되거나 기각 결정 날 거라고 확신을 하면서 결국 이 편지의 그 전체적인 주제를 따져보면요, 윤 대통령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네. 그러면서 탄핵을 각하하거나 혹은 기각 결정을 내달라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내용으로 쭉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윤 대통령이 돌아온다는 전제하에 트럼프가 정상회담도 하고 흔들리는 경제도 구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까지 했군요. 자, 두 분께 짧게 여쭤보면은, 자, 박민영 대변인은 머슴 전한길 이 표현을 어떻게 보십니까? 되게 좀 순박한 표현을 쓰셨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좀 그렇지만 뭐 홀의 자식이다 이제 이런 좀 투박한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이런 좀 전한길 우리 씨의 그 언어적인 그런 습관, 뭐 스타일, 저는 그런 거라고 또 한편으로 이해를 했는데,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회에도 참여를 하고 방송에도 또 참여를 하면서 이제 언론 매스컴에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좀 이렇게 활동을 진행함에 따라서 윤 대통령이 옳았다라고 하는 본인의 자기 확신이 조금 더 강화된 이제 그런 느낌으로 가면서 조금 더 대통령에 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제 그런 언어까지 지금 승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정도로 좀 봤습니다. 김진욱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머슴 전한길 이 표현이요. 글쎄요, 뭐 비례과공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자신을 낮추는 거, 뭐 국민이라고 한다면 또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뭐든 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전한길 씨가 했던 저 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위로와 응원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희망 고문이 될지 좀 지켜볼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뭐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한길 씨 이번 주말에도 연사로 나서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던데, 자, 이남희 기자. 근데 원래 당분간 강연이나 인터뷰만 하고 집회에서는 한 일부 정도는 후퇴하겠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정치 시그널에 나와서 분명히 그렇게 말했거든요. 예? 가족하고 약속 때문에 내가 주로 강연이나 이런 것들 방송 출연하면서 이제 탄핵 기각돼야 된다는 목소리 높이겠다고 했는데, 아마도 끝까지 싸워야 된다, 집회 나와달라는 옆에 주변에 권고들이 굉장히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아내를 설득했던 걸까요? 오늘 전한길 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일 날 집회도 나가겠다고요. 들어보시죠. 한 번 더 이번 주 그 3월 8일 날 토요일 날 여의도 집회, 광화문 집회 오시라고 한 번 더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 헌법재판관들에게 각하하라고 한 번 더 제가 요구 또는 명령 요 세 가지를 담은 편지를 발표할 겁니다. 그런데요, 저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그러니까 앞서서 사실 한동훈 전 대표를 옹호했다 이러면서 강성층의 비판이 좀 일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작용을 했을까요? 사실 그때 그 라디오도 좀 내용을 전문을 보면 어떤 느낌이었냐면, 네. 전한길 씨가 전문 정치인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민주당 쪽으로 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야권 이재명 대표와 연대를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맥락이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했던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아무래도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비토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조금 의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해명문까지 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사실 변론길이 다 끝났지만 지금도 그 연장선에서 이 평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뭐 여러 홍장원이나 아니면 곽종근 사령관 같은 새로운 사실관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3.1절이 지나고 실제 결론이 날 때까지는 이게 어떤 윤 대통령 구원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그의 연장선으로 활동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셨던 것도 같습니다. 네, 뭐 비슷한 맥락에서 그래서 그런지 당내에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뭐 윤 대통령의 내란죄 주장 핵심 근거들이 모두 오염됐다, 이런 주장을 들고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일단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가장 먼저 진술하면서 이제 윤 대통령이 인원을, 요원을, 의원을 뭐 어떤 발언이든 그러니까 사람을 끌어내라는 그 진술 때문에 윤 대통령이 예.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굉장히 그 내란이다라는 논란이 커졌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근데 어제 한 언론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이 그 12월 5일 날 지인과 통화했던 내용이 공개되면서 예. 그 내용을 언급하면서 결국은 진술이 오염됐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곽종근 전 사령관의 그 얘기는 잠시 들려드릴 거고 먼저 권영세 비대위원장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루 종일 살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민주당의 겁박에 시달리고 와서 친구에게 하소연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로써 홍장원의 메모 조작에 이어 곽종근의 진술 조작까지 내란죄 주장의 핵심 근거들이 모두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오염의 주범은 바로 민주당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남희 기자 설명대로, 그러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이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그 인물인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곽 전 사령관이 계엄 이후에 어떤 통화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권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공개된 그 지인과의 통화. 근데 그 지인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 그 지인과의 통화에서 그러니까 계엄 이튿날이죠. 이렇게 얘기한 거죠. 누구는 나한테 양심 선언을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나보고 양심 선언을 해야 살 수 있다고 하더라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 네. 그 목소리가 담겨 있거든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참 할 말은 무지하게 많은데 누구는 나한테 양심선언을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냐.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 하라는데 어찌됐든 간에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 속사정이 많은데 지금은 아무도 내 말을 안 듣는다. 자, 여권에서는 저 녹취를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뭐 이 녹취가 전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맥락에서 저런 얘기가 오갔는지는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 지인과의 통화에서 저 부분만 보면은 뭐 나를 내란죄로 엮겠다 이렇게 토로를 하는 건데, 야권에서 이걸 어떻게 좀 받아들입니까? 글쎄요, 뭐 누군지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누구랑 통화, 뭐 지금 통화의 당사자는 지인이지만 예. 곽종근 사령관에게 살려면 양심 선언해라라고 얘기한 것은 누군가라고 해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민주당 쪽 인사인지 아닌지조차도 지금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에 곽종근 사령관과 김병주 의원이 12월 5일 날, 네. 12월 6일 날 인터뷰를 하기 직전 전날 밤에 내가 내일 가겠다라고 하고 가서 이런 부분들을 물어볼 거라고 하는 질문지, 답변이 안 적혀 있는 질문지를 줬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곽종근 사령관의 변호인은 이미 다 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조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조작이 된 거죠? 어느 부분을 회유한 거죠? 양심 선언을 해달라라고 설득한 것이 조작이고 회유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3스타지 않습니까? 한 30여 년 동안 군 생활을 했어요. 국민을 지키겠다고 맹세한 군 생활을 했는데 그랬던 군인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 기관인 국회를 침탈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런 중대한 사건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아니면 당시의 상황을 국회에 나와서 네.
철저하게 소상하게 얘기하는 것이 국민을 지키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얘기했다면 그것이 설득이지 어떻게 조작, 회유가 되겠습니까? 네. 어쨌든 그래도 여당에서는 저 녹취를 근거로 그래서 진술이 오염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다미 기자. 그래서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곽 전 사령관 측에서는 지금 이 녹취에 대해서 입장이 나온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니고 저도 직전까지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 이제 통화를 시도했는데 지금 뭔가 그 일정이 바쁘셔서 직접 닿지는 않았지만 예. 지금 언론을 통해서 밝힌 것은 김 전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보면은 분명히 민주당 유튜브 출연이 12월 6일이었죠. 그 전날 민주당 의원과 통화한 것은 맞다. 예.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질문지는 받았지만 뭔가 답변까지 그들이 적어서 보내준 건 아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이제 곽종근 사령관이 이제 자체적으로 했다 이런 예. 취지인 거죠. 어쨌든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계속해서 정치권으로 이 녹취록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이번에 곽 전 사령관 회유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또 고소하겠다고 이렇게 나섰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권영세 그 비대위원장께서 예. 이 부분을 갖다가 주장하면서 사실 당일날 12월 10일 날 박범계 의원은 처음 곽종근 사령관을 만났는데 그 전날 이미 만나서 이 회유 설득이 아니라 조작을 주문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다.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잡고자 아마 박범계 의원은 그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도 확인해 준 것처럼 민주당 의원과 전날 통화를 한 건 사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통화를 한 의원, 민주당 의원이 누군지를 규명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김현태 단장이 과거에 주장을 했던 네. 이 곽종근 사령관이 민주당에 회유를 당한 것 같다. 갑자기 논조가 달라졌고 어떤 뭐 시뮬레이션까지 하면서 답변 연습까지 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지금 사실로 드러난 강력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민주당 측에서 삼성 변호인을 또 선임을 해주겠다라고 예. 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 곽종근 사령관이 이 변호인단을 선임하기에도 어려운 여건이라는 이런 경제적인 상황까지 이야기를 한 걸로 봐서 민주당이 회유를 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회유를 떠나서 지금 내란죄를 엮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협박 강요에 해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한테 이렇게 답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내란죄로 엮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점.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때 가장 강력한 그 근거가 됐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예. 홍장원 차장과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이었거든요. 대통령이 체포조를 운영했다라는 그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했던 네. 이 두 사람의 근거가 모두 오염됐기 때문에 시작부터 잘못된 탄핵이었다는 것을 권영세 위원장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뭐 전체 녹취가 아니고 일부일 뿐이고 뭐 당시 맥락과 상황은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 저희 짚어드리면서 한편 오늘 국회에서는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선관위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당은요 선관위를 둘러싼 채용 비리 의혹을 그야말로 집중적으로 질타했습니다. 선관위 고위직 아들, 딸은 좋은 자리를 얻게 되고 일반 응시자는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특히 공직의 채용 비리가 가장 국민들께서 따갑게 질책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예, 저도 그 점에는 동의합니다. 이런 가운데요 또 선관위를 사이에 두고 여야간 그야말로 격한 대리 설전도 오가기도 했습니다. 일동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의원님 그만하세요. 왜 이런 식으로 회의를 프라이를 시킵니까?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정략적으로 하는 생각이에요. 위원장이 안 되면 총장이 이만희 의원님 그만하세요. 2시에 지금 회장이 있다니까요. 의원 그만하세요. 2시에?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광희 씨. 계속 이광희 씨가 뭐야? 이광희 씨. 야 이광희 씨가 뭐야? 이만희는 뭐야 그? 이만희 의원이라고 그랬지? 내가 언제 이만희라고 그랬어요? 이광희 씨가 뭐야? 사과해! 설전이 정말 거친데. 근데 사실 어제 논란이 계속 커지니까 선관위원장도 서면으로 사과문을 냈어요.
근데 이 정도면 국민들이 납득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과가 아니라 파면을 해야 될 사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난 2022년 3월에 저희가 소쿠리 선거 문제가 있었을 때도 예. 선관위가 무슨 예비책을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자체적인 쇄신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고요. 그다음에 과거 그 소쿠리 선거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네. 좀 여론이 잠잠해지니까 연고지의 1급으로 오히려 영전을 했다라는 또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라는 게 명백한데 또 면피용 사과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에 항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현행법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라고 정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과반을 훌쩍 넘는 그런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 민주당이 이 건에 대해서 오히려 선관위를 두둔하는 듯한 그런 목소리를 내면서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저희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민주당이 계속 뭐 선관위를 비호한다 이렇게 이제 지금 주장을 하시는데 예.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해서 비호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네. 단호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려낼 건 도려내야 되는 것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선관위에 대한 그 개혁, 자정 능력으로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면 외부의 힘에 의해서라도 분명한 개혁은 필요하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해요. 다만 오늘과 같이 선관위원회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리나 또는 뭐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떤 다른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를 흔드는 것 같은 이런 방식은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있었던 어떤 부정체육 의혹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또 기존에 있었던 것도 적극적인 치유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그런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어쨌든 외부의 힘이 필요하다, 좀 견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그런데 자, 저희 어제 보도로 또 새롭게 알려진 사실이 하나 있어요. 선관위가 지난해에 자체 감사를 했다는데요. 내부 채용 비리 관련은 빵건. 그런데 감사원이 선관위 채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878건이 적발이 됐다. 뭐 선관위는 이게 감사원이 감사 중이어서 자체 조사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선관위가 정말 궤변일색의 무법지대 이런 기관이구나라는 거를 좀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계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니까 선관위가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감사원이 선관위 독립기관을 왜 감사를 하냐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자체적인 이런 검사에서는 영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감사원 감사 결과에는 채용 비리가 없었던 채용 사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 감사원이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했다. 이런 면피성 답변을 과연 어떤 국민이 믿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또한 그 관련 논란이 됐던 고위직 자녀 10명에 대해서도 네. 면직을 하는 게 아니라 직무배제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근거가 과거에 그러니까 채용이 되기 이전의 일이었던 것이고 채용이 된 지금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관련해서 면직 규정이 없다. 이런 황당한 궤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생 때 입시 비리를 저질렀으면 대학생이 된 상태에서는 면직을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적 상식에 전혀 어긋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선관위에 대해서 여야가 정말 정파성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뭐 어쨌든 선관위 신뢰 회복 상당히 급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남희 기자, 오늘 또 새롭게 알려진 소식이 하나 더 있던데 그러니까 조기 대선 5월에 커질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가 뭐 대거 휴직을 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지난달 말까지요. 133명인데 이제 지난해보다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예. 조기 대선 있을지 없을지 봐야 되지만 어쨌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비도 해야 하잖아요. 네. 휴직자가 이렇게 늘었다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보니까요. 휴직자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22년. 그러니까 대선이랑 지방선거가 함께 있었던 정말 예. 선거의 해인데 그때는 200명이 넘어갔어요. 가장 휴직자가 많았던 해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더 일 많을 때 이렇게 휴직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비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유일무이한 기관인 만큼 상당한 신뢰 회복이 또 필요해 보이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